혹시 5억 년 버튼이라고 만약에 그 버튼 있으면 교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버튼을 누르고 그 5억 년을 보내야 된 그곳으로 간 어떤 존재가 있잖아요. 그 존재를 나라고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얼음이 왜 미끄러운가도 꽤 오랫동안 그거 난제했어요. 모르세요? 재밌는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는 저는 정프로고요. 네, 안녕하세요.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범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서균열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5억 년 버튼이라고 교수님들은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우주먼지님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네, 들어봤습니다. 예, 교수님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 전에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버튼 하나가 있어요. 버튼 누르면 1000만 원이 그냥 나옵니다. 안 누를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딘가로 저는 쭉 빨려 들어갑니다. 또 다른 세상. 여기에서 5억 년을 아무것도 없이 혼자 그냥 지내는 거예요. 뭐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5억 년을 지나고 다시 저는 돌아오게 되고요. 그러면 저는 1000만 원을 받는 거고요. 대신 돌아왔을 때 그 5억 년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5억 년 내가 뭘 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겨웠던 이 기억 전혀 없이 그냥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5억 년 버튼을 누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물론 이제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여기에 이제 많이 참여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버튼 있으면 우주먼지님 누릅니까 안 누릅니까? 전 누를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선 누르면 1000만 원이니까 설령 5억 년 동안 뭔가 깨달음을 얻고 이득이 있다 해도 이득이 없어지는 건 아깝긴 하지만 고통도 없어지는 거니까 제 입장에선 크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것 같거든요. 주변은 어차피 똑같이 다 그냥 흘러가는 거고, 저만 잠깐 가서 또 다른 세계에서 5억 년 갔다 오는 거고, 기억 전혀 없고 뭐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으니까 네, 그냥 1000만 원 받으면 그 땡큐다. 네. 200만 원 가능합니까? 200만 원, 그러니까 금액의 그 크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6만 원. 6만 원은 갑자기 너무 작아져서 근데 5억 뭐 년인데 6만 원. 그래도 뭐 저한테 돈을 받아가는 것만 아니면 아, 그럴 거예요? 네, 전 이득일 것 같습니다. 와, 그래요? 네. 그래도 나는 비록 기억 못하고, 나는 비록 어차피 똑같은 삶이지만 거기에 간 나는 5억 년 동안 고통받는데 그 고통은 전 이제 기억이 없어지니까 기억만 못하면 돼요? 네, 전 그럴 것 누가 같습니다. 뒤통수 빠져고 네. 기억이 없어 그 순간에. 네네. 위로금이라고 한 3만 원 줬어요. 네. 괜찮아? 아, 전 아프지도 않아요? 안 아파요. 아, 안 아파요. 맞은 것도 모르는 거네요. 맞은 거 몰라요. 맞은 걸 모르는데 그러면은 저는 불쾌하진 않을 것 같은데 맞은 걸 모른다고 치면 와. 웬 갑자기 3만 원 이러면서 받을 것 같아요. 와, 정말 자존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구나. 교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저도 당연히 눌러요? 누릅니다. 저는 뭐 6만 원도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100원만 줘도 누릅니다. 아, 버튼 한번 누르는데 대신 5억 년 나는 거기 가서 근데 고생을 여기서 하는데.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버튼을 누르고 그 5억 년을 보내야 된 그곳으로 간 어떤 존재가 있잖아요. 그 존재를 나라고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나는 자의식이 있잖아요. 네. 내가 나라는 느낌. 근데 이 설정 자체로 보면 거기에 간 존재는 나라고 할 수 없거든요. 기억도 연장되지 않고 나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사실 남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100원이라도 당연히 누르고요. 남은 그렇게 고통받아도 상관없다. 아, 그런 의미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100원만 그 받아도. 인간의 어떤 휴머니즘 같은 거에 호소하시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세상이고 어떤 방법으로도 상호작용할 수 없는 세상이다. 그러면 사실은 그 세상이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저와 같은 물리학자들은 죽음 이후의 생활, 네네네. 삶이라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죽은 다음에 제 몸을 가지고 장기 기부를 하든 뭐 화장을 하든 저는 그때 소멸되거나 변환되는 그 물질에는 나라는 자의식은 없잖아요. 물질적인 대상이라서 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죽은 다음에 장기 기증 같은 거 다 서명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 고통을 느낄 존재도 없고요. 뭐 남아있는 육신이 나는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전 5억 년 버튼 무조건 누릅니다. 나는 그러면 내가 의식이 있어야 납니까? 나라는 자의식 자체는 당연히 내가 나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두세 살 전에 아주 그 어릴 때에 저는 이제 기억도 없잖아요. 그거는 나는 나예요? 그게 이렇게 연속돼서 나를 만들어 왔잖아요. 그거는 사고 실험하고 좀 다르죠. 이 사고 실험에선 완전히 단절된 세상을 주장하잖아요. 그럼 단절된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한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 차이가 없죠. 만약에 그러면 죽은 이후에 내 몸을 누가 때려도 난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분 좀 나쁘지 않을까요? 이 기분 나쁘다고 느낄 존재가 그때는 없으니까 없잖아요. 때릴 걸 알아요. 나 죽으면. 그럼 죽기 전에 좀 기다렸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서균열 교수님은 버튼 안 누르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주먼지님, 김 교수 말씀드리니까 나라도 누르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차라리 그 시간에 좋은 사람 만나서 여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연속된 그 시간을 살면서 늙어가는 거죠, 뭐 자연스럽게. 근데 안 누를 것 같아요. 안 누르신다. 네. 1,000만 원이 나오는데. 아니요, 그건 제 돈이 아닌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버튼 눌러서 1,000만 원 나오고 내 고통의 기억도 전혀 없이 깔끔하게 받을 수 있지만 이건 내 돈은 아니다. 아닙니다. 누르시고 저 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안 누르려고. 나만 손은 아닌 농담이고요. 근데 왜 5억 년일까요? 그게 너무 길어. 한 50년, 5년도 재밌을 것 전 같은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완전히 단절된 세상에서 시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뭐 5억 년이든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의 시간과 비교할 수 있는 아무런 중거도 없고요. 완전히 다른 세상 얘기 아닐까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5억 년이고 텅 빈 이상한 세계이지만 어쨌든 분명 시간은 흐르고 있다는 설정인 거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건 분명 그 구석 어딘가에서 엔트로피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일 거거든요. 그러면 엔트로피가 대체 어디서 올라가고 있을까를 약간 열심히 찾아 헤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느끼기 어렵지만 텅 빈 세계처럼 보이지만 분명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엔트로피가 분명 올라가고 있을 거라는 뜻일 거거든요. 그 요 사고 실험 얘기 듣고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네. 만약에 저한테 질문을 제가 누르면 제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갔다 오고 돈은 내가 받는다. 그때 누를 거냐 그러면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건 왜 다를까요? 물리학자로서는 다르면 안 되는데. 거기 누를 땐 약간 주저함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아요. 예. 아내가 그냥 깨어난다고 하더라도 어. 나의 행위에 의해서 5억 년 동안 고통받는. 이런 주저함은 어떤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죠? 왜 다를까? 아니면 혹시 돌아오실까봐 겁이 나는 거 아니셨어요? 요즘 좀 재밌는 사고 실험 같습니다. 5억 년이면 시간은 굉장히 충분하잖아요. 어쨌든 세계는 다른 세계지만 어떤 놈이 이걸 나한테 설계를 했는지 그거 한번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5억 년 동안 생각하면 답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가벼운 사고시험 요즘 인터넷에 화제길 한번 살짝 우리 과학자분들께 여쭤봤고요. 좀 본격적으로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과학자분들께 인류가 정말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들, 대표적인 게 수많은 연금술사들이 노력했던 금 만드는 거. 이거 금 만드는 거는 과학이 얼마나 지금 발달했습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전에야 뭐 워낙 힘들었겠지만 금이란 원소 뭐 이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열이라든지 화학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드는데 금은 왜 못 만듭니까? 금을 만든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화학 반응으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금이라는 원소를 만들어내려면 원자 핵 구성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거를 원자 핵의 구성을 바꾸기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에너지와 비용이 그렇게 해서 얻어진 금을 아무리 팔아도 본전이 안 남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은을 금으로 바꾼 실험이라든가 그랬던 것 그래요? 같아요. 그게 있는데 근데 금 원자 뭐 100개 그 정도 수준이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한 돈짜리 금반지를 뭐 수은으로 만들었다라는 거는 당연히 비용 대비 수익을 생각하면 아무런 이점이 없죠. 금 원자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 주변 그 원자 번호가 뭐 수은, 백금 그렇죠. 그러니까 백금, 황금, 수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백금에 있는 78개의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가 한 100개 넘게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 중에 하나만 양성자로 바꾸면 간단해요. 그러면 79개의 양성자 그게 황금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문제가 있죠. 백금이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가능한데 근데 이걸 일어나게 하려면은 배보다 더 배꼽이 크다. 그러니까 핵을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속기가 됐건 원자로가 됐건 뭔가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 대비 그리고 네. 아까 수는 가능하죠. 근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그 값을 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꿀 수 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진짜 얼마나 배보다 배꼽이 더 커야 할지 생각해 보면 사실 우주에서 연금술 하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우주? 네, 그러니까 별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그쵸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 지구상에 있는 금은 그럼 대체 누가 만들었냐? 네. 그거를 만든 존재는 분명 연금술을 해서 금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들은 그게 이제 별 중심에서 벌어지는 핵융합 반응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말 그대로 수천만 도, 수억 도에 달하는 높은 온도에서 이제 수소나 헬륨 같은
같은 가벼운 원자를 계속 합치고 합쳐서 양성자 개수를 늘리고 무거운 원자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79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못 가요. 근데 철까지를 보통 별에서 만들고 그 이상으로 무거운 금이나 은 같은 거는 별이 터지거나 별끼리 충돌하거나 하는 더 격렬한 과정에서 네, 우리가 중성자 포획이라고 하거든요. 걔가 양성자로 쪼개지고 양성자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금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그래서 어떤 엄청난 에너지가 그냥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철보다 더 무거운 걸로. 그럼 지금은 더 이상 금은 우리 지구에서 만들어지지 않겠네요. 일단 만들어진 거 그냥 계속 파 쓰는 거지. 그렇죠. 근데 금은 어려워도 다이아몬드는 만듭니다. 근데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네네. 아주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을 이용하면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들죠. 금은 하지 마시고 다이아몬드는 해도 천연 다이아몬드랑 동일해요? 그 구조 자체가 차이가 있을 수는 없는데 그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가 인조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이유가 어떤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보면 왜 그 금 만들려고 무슨 로마 시대 때인가 언제는 뭐 이렇게 사람들 오줌을 엄청 받아갖고 말리고 말려서 뭐 이렇게 빻고 뭐 이런 걸 했었. 그냥 오줌 색깔이 노라니까 그걸 했었다는 거. 그럴 법하죠. 그것 때문에 근데 과학도 많이 발전했죠. 그러면서 발견된 게 여러 가지 다른 원소를 발견하게 된 거죠. 헛된 것은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과학 발전에 기여를 한 건 맞습니다. 화학 케미스트리라는 표현 자체가 연금술에서 기원한 거 아닌가요? 그래요? 알케미라고 하는 게 연금술이었으니까. 네네. 금이 진짜 대단하긴 대단하네. 그걸 만들어내려는 정말 수천 년 동안의 노력이 있어서 기억나는 거 혹시 뭐 연금술 뭐 있습니까? 황당하거나 아니면 뭐. 저는 진짜 제일 황당했던 연금술사 이야기 중에 하나가 파라켈수스라는 연금술사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뭘 하고 싶었냐면 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생명을 연금술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는 생명의 기원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정자가 이미 완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자 속에 아주 조그만한 꼬마 인간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걔가 여성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양분만 먹고 성장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양분을 많이 넣어줬구나. 키우려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정액을 뽑아서 유리병에 담은 다음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따뜻한 말 대변에다가 병을 둡니다. 그리고 사람의 혈액을 뽑아서 또 혈액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혈액을 병에다 담아두면 며칠 있다가 조그만한 꼬마 인간이 아장아장 걸어 다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호문쿨루스라고 불렀는데 요 연금술사 이야기가 전 제일 황당했습니다. 그걸 갖고 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이 테드 창이라는 소설가의 72글자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의 그 모티브가 네. 정확히 그 얘기입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네. 꽤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똥 뜨뜻한데 거기다 놔줬어요. 네, 그렇게 사람을 만들려고 했더라고요. 사람은 못 만들었어도 거기서 벌레나 파리나 아유, 엄청 나왔겠네. 그게 진짜. 성공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요만큼 자랐다? 네. 아유, 인간이 도저히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한동력. 전에도 잠깐 뭐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진짜 잘하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그 과학에서는 무한동력보다는 연구기관. 연구기관. 부르는데요. 연구기관이 제한된 것을 구별하면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는 연구기관. 두 번째는 연력학 제2 법칙을 위배하는 연구기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통틀어서 연구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무한동력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제1종 연구기관을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기관을 만들고 외부에서 투입한 에너지보다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뽑을 수 있으면 그걸 이제 무한동력 기관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들어간 에너지보다 나온 에너지가 더 많게 되면 그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연력학 제1 법칙을 위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런 그 일종 연구기관은 그 연력학 제1 법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의 위배가 돼서 자명하게 불가능하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무한동력을 만드는 분들이 가끔 연락을 합니다. 지금까지 교수님한테? 몇 분 만나봤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그분들을 설득을 하지 못해요. 제가 연력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거라서 이거는 시도도 하지 마시고 어떻게 만드셔도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은 그 연력학 제1법칙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 물리학자들만 믿는 거지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게 설득의 대상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법칙은 그냥 단 하나의 진술이 아니라 물리학의 체계 안에서 물리학의 다른 이론들과 이렇게 정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거든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깨지는 상황이 되려면은 물리학에 있는 기본적인 법칙들, 뭐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나 뭐 슈레딩거 방정식이나 맥스웰의 방정식이 지금 형태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리학의 모든 이론을 뜯어 고친 다음에는 어쩌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될 가능성을 상상할 수는 있는데 다른 이론들은 그대로 두고 에너지 보존 법칙만 틀린 겁니다 라고 하는 거는 전혀 받아들일 수는 없는 주장인 거죠.
아무리 저항이 제로여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항이 제로면 에너지가 유지는 돼요. 근데 연구기관은 에너지가 늘어나야 돼요. 그 차이가 있죠. 계속 뭔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에너지를 추출하지 않으면 영원히 움직이는 것들은 많죠. 예를 들어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뱅글뱅글 돌잖아요. 이것도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하고 에너지가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구의 공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추출하겠다. 그러면 지구의 운동 에너지를 줄이고 그거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바꾸게 되거든요. 그럼 지구는 당연히 속도가 줄고 공전 궤도도 변하죠. 그래서 영원히 움직인다는 것과 무한 동력 기관은 달라요. 영원히 움직이는 건 얼마든지 많죠. 영원히 움직이는 건 가능하나 거기서 에너지를 추출하면 변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여지가 없는 거지 이론에?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그거 여쭤보려고 다른 계속 돌잖아요. 요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돌지만 거기서 뭔가 동력을 뽑아내려면 그렇죠. 달 공전 궤도에다가 뭐 바람개비 같이 뭐 풍차 같은 걸 붙여서 달이 치고 가게 하자. 그럼 당연히 여기서 전기를 만들죠. 근데 달의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습니까? 그 왜 인터넷 같은 데 있는 무슨 막 계속 돌아가는 무슨 많습니다. 물레방 같은 거 분수 뭐 이런 거 많습니다. 분수가 그런 것 같아요. 쫙 쏘아 올리면 떨어지는 낙차로 인한 에너지 생기고 그 무게가 또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이제 다른 물을 쏘아 올리고 끝도 없이. 그러나 이건 말도 안 되는. 하다 보면은 점점 물의 양이 줄고 그 에너지 손실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점점 줄어들죠. 연구기관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눈속임이거나 아니면 잠시 뒤에 멈추거나. 아니면 이건 어떻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그 자석이 굉장히 그 성능 좋은 자석들 많던데 얘네들은 영구 자석이잖아요. 예. 영구 자석이니까 둘을 서로 이제 떼어놓을 수 있잖아요. 네. 계속 유지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뭔가 올라타거나 하면 그걸 버티는 힘은 그건 이제 동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물리학에서 에너지는 힘하고는 다르거든요. 힘이 가해질 때 물체가 움직이면은 그때 에너지로 변환돼요. 그 힘이 있다고 해서 에너지가 소실되거나 증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자기력 같은 경우는 좀 흥미로운데요.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가 움직이고 있으면 전하가 이쪽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이 뭐 이렇다. 그럼 힘이 수직 방향이 돼요. 그래서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의 속도에 힘은 항상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힘하고 속도가 직각이 되면 이 힘은 절대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대학교 1학년 일반 물리 시간에 쉽게 배웁니다. 힘하고 속도가 수직이 되면 안 된다는 건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다시. 예를 들어 제가 뭘 무거운 걸 들어요. 그럼 속도는 이쪽 방향이고 네. 중력은 이쪽 방향이잖아요. 네. 이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중력은 이쪽 방향인데 제가 옆으로만 밀어요. 마찰이 없을 때. 그럼 그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잖아요. 에너지가 필요 없잖아요. 중력은 밑으로 있는데 예, 앞으로 옆으로, 밀면 예, 마찰이 없을 때.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면 예, 그러면 속도는 이쪽이고 힘은 네.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에너지가 0이에요. 손실도 없고 네.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자기력이 정확히 그런 거라서 자기장 안에 입자가 있으면 얘는 뱅글뱅글 원운동을 계속 영원히 하거든요. 근데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할 수는 없어요. 계속 일정한 속도로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거죠. 도는 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생산해내면 그러면 그 속도가 줄죠. 그러면 결국 이제 곧 멈추는군요. 네. 안 되네. 이 너무 이런 주장들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 17세기, 18세기쯤에 그 영국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공식 입장이 앞으로 예, 연구 꺼내서 기관에 대한 특허는 내지도 말아라. 바뀌었어요. 예. 혹시 핵 쪽에서 뭐 좀 가능한 거 있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똑같은 거예요. 이 에너지란 건 어떤 데 있다가 어떤 데 옮겨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네. 이거를 만들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옮겨 다니는 거죠. 저도 그 학교에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잘 안 오셔요.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인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어떤 이런 작품들도 보여주고 무한동력? 이게 무한동력이요. 그래서 이제 진공 에너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똑같은 건데요. 1법칙, 2법칙 모르겠다. 이거는 근데 되는 건데 교수들이 꿈틀이다. 맞아요. 실무 그렇게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교과서 가지고 가르치기만 하니까 내 이 작품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 새로 창조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만들어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만들어 오질 않아요. 되게 아니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서 보면은- 보여준 것도 예. 있나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좀 더 잘 만들면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설득하기가 쉽진 않죠. 근데 그 설득이 안 돼요. 이게 걱정인 게 그분들이 어떤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 뭐 지구평평론 그런 것도 네네네. 그 말로 설득할 수 없을걸요. 사실 말씀하시는 거 딱 듣고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 게 가끔 너무나 자명한 과학 법칙 자체를 거역하는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가 있냐면 제가 이제 그런 메일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신통방통하면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논문을 내서 성공하시길 바란다. 논문 내고 노벨상 타고 백만장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뭐라고 하냐면 논문을 쓰라고 하는 건 기성과학자들처럼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의 법을 따르라고 하는 좀 폭력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는 건 나 같은 제2의 아인슈타인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부당한 대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인슈타인도 논문 써서 세상을 바꿨거든요. 나는 세상에 나만 알고 있는 걸 알리기 위해서 논문 안 쓰고 말로만 설명할 거야 라고 해서 세상을 뒤집은 게 아니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를 논문을 통해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봐도 신기하지만 말이 됐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신기한 걸 발견하셨다면 논문 쓰셔서 논문나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 한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 논문을 같이 쓰자고 하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주먼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좀 쓸 것 같습니다. 큰 괴물 또 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과학자분들한테 또 있으시군요. 그나저나 뭡니까 이 티는? 제가 가끔 이제 저 혼자 촬영할 때도 그렇고 저희 집에 뭐 수식 써 있는 옷도 많고 약간 너드한 옷이 많아서 제가 이제 가끔 입고 나왔었는데. 강아지죠?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그런 옷을 되게 어디서 샀냐 이런 네. 걸 물어보신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고다 측에서 네. 특별히 이제 새로운 그 우주 너드스러운 옷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한테 하나를 착장을 시켜주셨는데 요거는 그 첫 번째로 우주로 갔던 강아지 네. 라이카를 모델로 한 옷이고요. 아마 다양한 고양이나 햄스터나 이런 다양한 옷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전에는 왜 이렇게 무슨 수식 막 써있던 그 네. 티셔츠가 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또 계시는군요. 또 우리 댓글에도 많이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예전에 그 나비 효과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중국 어디에서 뭐 이렇게 나비가 한 마리 날개짓을 하면 그게 영향을 또 주고 막 연쇄적으로 해서 허리케인이 뭐 미국에서 불어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건 좀 너무 오바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됩니까? 이건 뭐 과학에서는 명확하게 입증된 거고요. 그래요? 예, 워낙 예들이 많아요. 그게 뭐 있어요? 나비 효과라고 얘기하는 게 네. 그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처음에 아주 작은 차이로 시작하면 네.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굉장히 크게 벌어진다라는 뭐 그럴 수 있겠죠. 얘기거든요. 이걸 나비 효과 얘기를 한 사람이 로렌츠라는 기상학자가 비유를 한 건데요. 이분이 어디 브라질에서 학회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면 원래 버전은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게 여러 버전이 많아요. 네네네. 북경과 뉴욕도 있고요. 네. 어쨌든 근데 나비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분이 나비의 비유를 한 거죠.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살짝 퍼덕이는 그 작은 차이로 인해서도 결과가 엄청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일반적으로 나비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 기상현상뿐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네. 이걸 이렇게 진동시키면 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막대기 두 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구멍을 뚫어서 약간 느슨하게. 그 다음에 두 개를 놓잖아요. 그럼 여기 놓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도 정확히 그 카오스 현상을 보여줘요. 그 움직이는 이 궤적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뭐 엄청나게 복잡한 모양이 되고요. 네. 이것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분야가 그 수학 그리고 물리학에서 비선형 동력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인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은 그 카오스 현상, 네네. 아주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그건 예외가 아니라 보편이에요. 아주 작은 차이로 시작된 게 큰 차이로 나타나는 것, 그게 나비 효과군요. 예. 아니 저는 이제 브라질인가에서 나비가 날았다 쳐도 그 나비 날개짓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 갑니다. 갈 수가 있군요. 그만큼 기상 이변 같은 거 해양을 모사한다 할 때 수많은 입력 변수 또 이제 매개 변수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에 약간 변화를 줬을 때 이게 결과가 맑은 날이다 플로리다에서 일 수도 있고 거기에는 지금 허리케인이 멕시코만에서 오고 있어 이런 만큼 큰 차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핵의 세계에서는 이제 몬테카를로라는 게 있어요. 몬테카를로? 그러니까 몬테카를로라고 하는 백작 저기 이제 아니에요? 도시도 있지만요. 거기 네. 학회에서 나왔던 건데 어찌 보면 이런 그 수십억 개의 입자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 거에 대해서 하나만 갖고 조정을 하더라도 결과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또 이거 하면 또 왔다 갔다
같다고. 그래서 이걸 이제 확률적으로 가는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이론이 생겼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소위 혼돈, 이게 혼돈을 자꾸 퍼터베이션 준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물리학에서, 우리 핵에서 그렇고 받아들여진 네네네. 정설이죠.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네. 이 카우스 현상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인간의 능력의 한계냐 아니면 자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냐 또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과학자들은 이걸 인간의 어떤 능력의 한계라기보단 자연 자체의 속성으로 보는 것이 더 많긴 해요. 이걸 우리가 뭐 앞으로 정말 똑똑해지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자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카우스 이론의 결론은 좀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미래를 모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입장에 가까워요. 참, 그 기상현상 갖고 좀 오해하실까봐 네. 첨언하고 싶은데요. 국지적인 기상현상은 이 카우스 효과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전 지구적인 규모의 장기적인 기후의 변화는 사실 굉장히 정교하게 예측해요. 기후 변화를 사람들이 걱정할 때 아니 당장 내일 비 오는 네, 것도 못 그것도 모르면서 맞추는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해요. 네. 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날씨와 기후는 컨디션과 노화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장 예, 내일 예. 내 몸이 개운할지 다운됐을지는 알 수 없잖아요. 좋은데요, 그 비유? 하지만 내가 계속 나이 들고 있고 노화가 되고 있다는 건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내일 모레 날씨를 정확하게 아는 건 불가능하지만 100년 뒤, 200년 뒤에 기후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건 충분히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또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고 먹는 거 잘 몸에 좋은 거 먹고 하면서 네. 관리하면 또 노화도 좀 늦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야죠. 예. 그렇게 해야겠죠. 네, 그리고 하나 또 좀 궁금한 게 뭐 과학계엔 수많은 난제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 세 분이 생각하실 때 야, 요 정도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안 풀린다. 이거 왜 아직까지 이거 못 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과학적 혹은 수학적 난제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제일 잘 어울리는 답이 아닐까 생각이 문득 드는데 전 유체역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체역학? 유체역학은 되게 오래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물이 흘러가고 기름이 흘러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고민을 했고 이미 그 유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묘사하는 방정식도 딱 나와 있습니다.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해가 정말 정확하게 딱 나오는 방정식인지 해가 나올 수 없는 방정식인지조차 증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체역학이 왜 어렵냐면 그냥 일반적인 물체가 서로 중력을 주고받거나 하는 고전역학이라면 네. 그냥 두 물체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유체역학이 되면 수조 하나의 물의 움직임을 생각하겠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물 하나하나가 다 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계산량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물이나 기름 같은 게 점성이 얼마나 찐득한지 말캉한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완전 뒤죽박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방정식 자체만 보면 그냥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해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밀레니엄 난제라고 해서 이거 증명하면 10억 주는 뭐 그런 문제로 아마 걸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정확한 해는 모르지만 컴퓨터가 너무나 똑똑해지다 보니까 근사치로 계산을 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우주를 보면 별이 모이고 은하가 만들어지고 하는 건 중력 같은 고전역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목성 같은 아름다운 구름띠를 만들고 아름답게 퍼져 있는 가스 구름을 만들고 하는 건 또 유체역학이 하고 있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건축가가 고전역학이라면 네. 우주의 디자이너는 유체역학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훨씬 더 지금보다 뛰어나지면 네. 지금까지 계산 도저히 못했던 이런 것들이 계산은 가능하긴 해요? 아, 그쵸. 계산은 할 수 있으나 수학적으로 딱 정확하게 나오는 해가 아니라 컴퓨터가 열심히 쪼개고 쪼개서 정답에 근접한 값을 찾고 있을 뿐인 거죠. 교수님께서는 뭐 있습니까? 뭐 떠오르는 거는 정말 많은데요. 네. 뭐 고온 초전도체 이론 아직 알려진 게 없고 그리고 고온 우리 초전도체. 높은 온도에서도 네. 초전도 현상을 보여주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걸 정말로 어떤 원리로 만들어내는지를 모르는 게 아직도 많고요. 그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몇 번 얘기 나온 왜 우주의 공률이 0에 가까울까? 뭐 시간의 화살의 문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도대체 무언가? 사실 뭐 모든 게 난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 받고 생각해 본 거는 너무 간단해 보이는데 난제인 것. 그 중에 하나가 태양계 안정성 문제도 유명한 문제거든요. 태양이 있고 행성들이 빙글빙글 돌고 네, 있고 네. 그냥 안정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안정적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수학적으로. 근데 요즘 그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다가 지금은 불안정하다는 것에 과학자들이 합의하고 있는데 태양계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유지된다는 증명이 없습니다. 불안정하다고 생각해요. 그 흥미로운 얘기 중에 하나가 수성의 현재 위치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몇 미터만 벗어나도 수성이 태양에 충돌할 수도 있고요. 수성의 궤도의 변화가 화성의 궤도의 변화를 만들고 그래서 금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게 증명된 게 없어요. 이 안정적이라는 게. 몇십억 년을 그렇게 돌아왔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게 그거는 이제 믿음인 거죠. 근데 수학이나 물리학자들은 지금 뭐 수십억 년 이대로 왔으니까 앞으로 몇 년 정도는 지금처럼 안정성이 유지될까? 그 언제까지? 그걸 알고 싶으시구나.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지금도 논쟁이 있고 제가 알기로도 지난달인가도 최신 논문도 나왔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희소식이 요즘의 합의는 결국 태양이 적색 거성이 돼서 네. 지구가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행성으로 바뀌거든요. 대개 그 정도까지는 안정적인 것 같다라고 어느 그때까지는? 정도의 합의는 있는데요. 명확한 증명은 사실은 없죠. 그거 말고도 많아요. 제가 또 아는 거는 얼음을 미끄럽잖아요. 얼음이 왜 미끄러운가도 꽤 오랫동안 그거 난적했어요. 모르세요? 아세요? 얼음이 왜 미끄럽냐고요? 네, 얼음이 왜 미끄럽죠? 아니 이거 다 배운 거 아닙니까? 그 얼음이 녹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 옛날 아이디어가 생각이에요 이거? 기발한데요. 스케이트 날 같은 걸 위에 사람이 올라가면 네. 스케이트 날은 면적이 작잖아요. 근데 압력이 올라가요. 압력을 굉장히 가하면 얼음의 어는 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녹아. 그런데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스케이트 날의 압력에 의한 얼음의 어는 점 내림 효과는 극히 작아요. 그런데 현실에선 영하 30도에서도 얼음 위에서 사람들이 미끄럼을 타거든요. 그 압력으로 인한 거는 설명을 못 하고요. 얼음이 고체지만 얼음의 표면은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 아주 얇은 층이 일종의 유체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요즘은 합의 같아요. 한참 전만 해도 합의가 없었어요. 왜 불쌍했어요. 미끄러운지를 몰랐어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 말씀하신 게 표준 이론이었는데요. 그걸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고 있는. 그래요? 최근에 또 약간 합의가 바뀌었군요 그게. 네, 이제는 어쨌든 압력 때문은 아니다는 건 합의했어요. 우리가 그 물이라는 거 4도씨가 되면 밀도가 제일 높아지거든요. 네네.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점점 더 가벼워져요. 얼음이 위에서부터 얼거든요. 그게 물론 이제 이론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어떤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굉장히 친숙한 유체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 그마저도 정확하게 과학자들이 전부 동의를 하는 그런 이론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관찰은 되는데 네네. 후대 과학자들이 또 열심히 연구하겠죠 뭐. 아직 후대까지 기다리시긴 너무 젊으시군요. 생각해보니까 세 분께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 늦었습니다. 노벨상 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분의 과학자와 함께 또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재밌게 또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댓글 힘받아서 더 재밌는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